는 이제 46번째 보면 이제 그 등기부 등의 공적 작물을 통해서 현장 이제 공적 작물과 현장 납사를 통해서 2차적인 물권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이 이제 꼭 그 공매 기록에 공매 공고문이라든가 공매 입찰 물권 현황이라든가 또는 공매 재산 명세서만 꼭 확인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등기부를 직접 발급받아 가지고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 같은 것도 꼭 발급받아서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하고 또 이 그 공매 입찰 기록이 다를 수가 있죠. 특히 왜냐하면 공매 입찰 당시에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거와 공고 이후에 그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유권 다툼 이런 것들이 또 기재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를 꼭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은 왜냐하면 이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 또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보면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 열람도 해보고, 현장 답사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제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시세 조사를 해봐야죠. 그때 시세는 매매와 전월세 시세를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제 그 전입세 열람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관리급여가 연체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기부를 보면 공적 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등기부죠. 등기부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등기소에 가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 가가지고 이 열람하기는 법원에 제출용은 아니지만 제출용 하면 발급하기를 눌러요. 발급하기는 1,000원입니다. 그러면 열람하기는 700원인데 여러분이 이제 권리 분석할 때는 열람하기로 해도 충분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든가 또는 현지당 설정하고 그때는 이제 그 발급하기를 이거 해봐야죠. 어차피 이제 이렇게 등기사항 이제 지금은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지 않고 명칭이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인데, 이렇게 토지만 있는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고, 건물만 있는 경우는 건물 등기사항이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집합 건물인 경우는 집합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표제부하고 갑구 을구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파트 다세대 연립 상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집합 건물 등기부는 이제 표제부가 2개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표제부는 전체의 건물 연면적하고, 그러니까 측면,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의 땅 면적이 나오고, 두 번째 표제부는 각 구분 호수, 즉 500이면 500일호에 대한 건물 전용 면적하고 대지 지분 비율 면적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각구 을구가 나와 있죠. 그러나 토지와 단독 다가구주택같이 토지와 건물이 독립적인 부동산일 경우는 그 표제부 각구 을구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등기부의 우선순위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같은 을구는 을구와 을구 사이에 있는 경우를 동구라고 하죠. 이 같은 구에 있을 때는 등기된 날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죠. 그러나 이렇게 등기된 날짜가 같다. 그럴 때에는 항상 이 등기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접수한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접수한 날짜가 같은 날일 때는 접수번호 갖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별구, 갑구와 을구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날짜가 먼저 된 게 우선하는 거죠. 그러나 같은 날짜일 때는 접수번호 5451, 5452죠. 2007년 2월 10일 날, 2017년 2월 10일 날 같은 날이지만 접수번호가 빠르죠. 이게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 이후에 거제되게 설정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는 동시효율서 안분 배당받는 이유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따져가지고 이런 경우 등기부와 대장상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내용이, 즉 건물 면적이라든가 주소라든가 동호수 이런 것들이 다르다, 지목이 다르다, 이럴 때에는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이 다르다, 이럴 때에는 등기부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 뭐 건축 허가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이 사용 승인 나고 그리고 그 건축물 사용 승인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건축주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그럴 때에는 건축물 대장을 갖고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에 이 신청서에 잘못 기재한 거죠. 또는 등기관이 기록을 잘못했던가 이랬을 때는 건축물 대장이 우선한다. 그러나 각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소유권이 한번 보존 등기되고 나서 그 이후에 권리가 변동이 되면 그 등기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나서 건축물 대장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권리에 관한 사항, 특히 각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다를 때는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이 다를 때는 등기부가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이외에 또 보면 건축물 대장이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그러면 이행강림이 부과되고 그로 인해서 그만큼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그걸 살라고 하는 사람이 드물겠죠. 사더라도 가격을 다운서서 싼 가격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고 우리가 낙찰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 같은 걸 봐서 그 위치라든가 도로에 붙었는지 아니면 맹지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확인해서 이게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발 지역인지 아니면 재개발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건축 제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분석할 때 보면 현장 가서 아파트가 보면 1000세대 이상이면 대세대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500세대 이상이면 중대세형. 그래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좋죠. 그리고 역세권, 전철역 같은 역세권 주변에 하면 좋고 또 교육 학권이 좋으면 좋다. 또 재래시장의 대형마트,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생활 편의 시설이 접근해 있으면 실수요자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래가치가 있어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주거의 쾌적성 또는 관리비에 관리사무소 들어가서 관리비 체납 여부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관리비 같은 경우는 공용관리비하고 전용관리비가 있는데 전용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죠. 체납이 있다면. 그러면 그 공용관리비 원금 3년치만 인수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그 관리비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치만 그것도 원금만 인수하면 된다. 또 이게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인 경우와 리모델링 대상이면 이거에 따라 또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현장 동사를 통해서 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것도 이제 그 잘 고르면 아파트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성화되어 있는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교통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러한 지하철이나 KTX 이런 것들이 개통지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라면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도 역세권 주변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상가 건물도 그렇고 농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아파트 집합 건물 내에서 관리비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 2001 다 8677에 의해서 현재 판례는 공용 부분만 낙찰자가 부담하고 전용 관리비는 채무자 겸 거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는 이 공용 부분만 3년치 원금만 인수하게 된다는 내용을 이제 대법원 판례를 제가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 조사는 왜냐하면 이렇게 전입되려면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몇 달 전이죠. 그 이후에 사정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에서 나중에 전입세대가 있는 거 기존의 경매 기록이라든가 공매 기록에 있는 전입세대만 갖고 이제 우리가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을 신청했을 때 실제로 다르게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낙찰받고 대응 방법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공매에 들어가기 전에 전입세대를 꼭 열람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기록에 있는 내용하고 새로운 전입세대하고 뭐 다시 띄어본 전입세하고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현장 조사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이 현장 답사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또는 이제 공부 기록 확인은 이제 보면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 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이 정도 등은 꼭 이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의 이 그 표시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게 건축물 대장은 위반 건축물이 있고 특히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감정 평가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축물 대장만 떼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 현황도 하고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또 평면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발급받아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이건 인터넷으로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아요. 현장 답사에 가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 한 4군데에서 5군데 정도 다녀보세요. 이렇게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은 가격 조사를 조사할 때는 매매 시세하고 시세만 할 것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 시세를 함께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도 이제 그 매도 시세하고 집 아파트를 팔 때 또는 매수 시세가 이 부동산에서 얼마에 살 수 있냐 이거를 조사를 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야 그러면 가격을 깎아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중개가 잘 되니까. 여러분이 조사할 때는 이 매수 시세로 해서 조사를 하죠.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조사하고 두 번째로는 그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관리비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 관리비는 전용관리비하고 공용관리비 있는데 낙찰자는 이 공용관리비 3년치 원금만 인수하면 되니까 이 금액만 확인하면 되죠. 세 번째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되려면 다시 떼봐야죠. 그래서 경매나 공매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세대와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가가지고 그것이 공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건물하고 동일한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단독주택, 다가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 공부상 등기부를 떼보니까 40년, 50년 된 건데 가보니까 새 건물이에요. 이럴 때에는 그 건물을 몇이라고 그리고 새로 건물 지어놓고 새로운 건물 지은 경우는 등기를 안 만든 거죠. 그럼 그 건물의 등기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걸 낙찰받을 때는 건물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건물은 법정이 사건이 성립되게 되죠. 여러분 땅만 낙찰받게 되는 거죠. 그럼 건물 매각되게 될 만큼은 감액 청구성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로 인해 손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공적 장부인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연수하고 또는 면적하고 실제 현황하고 일치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47번째로 가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수익 분석과 입찰 참가와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와 같이 보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조사를 했다. 그러면 지금같이 조사를 했다 그러면 입찰가는 우리가 입찰가를 결정해야죠. 입찰가는 내가 시세 정황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준 시점에 다르면 수익이 나올 수가 없죠. 입찰가는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서 입찰 참가 하루 전까지 입찰가를 결정해. 입찰 당일날 입찰가를 결정하는 거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준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입찰가는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입찰 참가 하루 전까지 입찰가를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당일 입찰하기 전까지 입찰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올바른 투자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기대 이익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입찰을 해야만이 떨어지더라도 이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등에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 경매나 이제 공매에서 낙찰받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 제가 이제 그 다른 사람 것도 많이 낙찰 받아줬죠. 매각을 했는데 입찰 들어가면 이거를 자기는 이제 경매나 이 공매를 이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낙찰 받고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넘어지려고 막 이러더라고 막. 그 사람은 그냥 입찰을 연수 삼아서 한 사람도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항상 이런 거는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입찰에 들어갑니다. 수익 분석 후 입찰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부동산은 처음에 취득할 때에 그 취득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매도 시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취득할 때 비용은 취득세, 교육세, 농투세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6억 이하일 때에는 전입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은 취득세 1%하고 지방교육세 0.1%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면제되죠. 그래서 1.1%입니다. 그러나 85제곱미터가 초과되면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0.1% 초과돼서 1.3%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6억에서 9억 이하일 때는 금융주택 규모 이하일 때는 2.2% 초과할 때는 2.3%. 9억을 초과되는 고급주택 같은 경우는 3.3%하고 3.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취득할 때는 이제 그 채권 매입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인지세. 근데 경매나 공매로 살 때는 인지세가 면세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 시 소위 이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법원 경매나 공매가 아니고 일반 부동산 하게 되면 이렇게 중개 수수료 들어가겠죠. 경매나 공매일 때는 또 점유자나 채무자나 체납자나 또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 배당을 못 받는다 그러면 뭐 명도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중개 수수료랑 비슷합니다. 이사 비용을 주고 우리가 내보내게 되는데 그런 비용이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취득할 때에는 일반 매매를 사면 이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고 법원 경매나 암지상 공매라든가 공매로 낙찰 받으면 이러한 이사 비용 또는 이제 명도 비용이 중개 수수료랑 비슷한 그런 역할을 갖고 있고 또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 이제 팔 때 양도소득세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양도소득세가 양도 차익이 1,200까지는 6%, 1,200에서 4,600까지는 15% 해가지고 5억 3억 원에서 5억 이하일 때는 40%, 5억을 초과할 때 42% 이렇게 바뀌죠. 또 뭐 2년 이제 거주 요건하고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가지게 되면 또 비과세 받을 수도 있고 9억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양도가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서 취득가액, 그다음에 필요 제공 및 등기 재비용하고 중개 수리비로, 그다음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나면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1인당 1년에 250만 원이죠. 250만 원을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거다가 양도소득세 6에서 42%를 계산하고 누진공제액을 빼고 나면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양도소득 산출세액하고 이게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여기에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 지자체에다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이제 뭐 무주택자가 낙찰받아가 2년 거주 후 매각하면 비과세가 되죠. 9억까지는. 이것이 개인인 경우는 제일 수익이 많습니다. 그런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입찰 들어가기 전에 내가 비과세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해서 1년 있다 팔면은 40%죠. 1년 미만에 팔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매각 조건을 이렇게 모든 이제 그 수익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1차적으로 현장을 가 가지고 이 공매 그 입찰
기록을 확인해서 공매재산명세서 같은 걸 확인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현장 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시세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물건 현황이라든가 또는 이제 관리비 같은 거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나가지고 그리고 수익 분석해서 이제 우리가 입찰가를 결정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입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매각 조건을 공매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고 공매재산명세를 다시 확인하고 나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공매재산명세는 계속 바뀌죠. 바뀌어. 새로운 사람들 이해관계들이 권리 신고하면 기록이 되니까 항상 입찰 당일날, 입찰 기일날 이제 꼭 확인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온비드 입찰 내역에서 입찰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입찰을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이 이영민 부분 같은 경우는 입찰에 차를 참여해 가지고 이와 같이 3명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2억 8,310만 원으로 낙찰받았는데 이제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올랐습니다. 그 여러분도 이런 거 보면 되고 지금 이제 다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그 공매 입찰 기록 우리가 그때 공매 이제 그 온비드에 있는 입찰 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토지 연계 확인해서 기타 공무상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 가지고 매각되는 물건하고 현황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시세 조사를 한 다음에 관리비를 조사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 연락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기화로 해서 우리가 취득할 때의 비용하고 처분할 때의 그 양도세라든가 중개세 등을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입찰 들어가기 전에 수입 분석하고 입찰가를 결정해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로 진행하면 되죠. 이렇게